안녕하십니까? 불안한 부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긴 터널 같았던 고금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살았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계실 겁니다. 주식창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투자자도,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밤잠 설치던 가장도, 매출 절벽 앞에 서 있는 자영업자도 모두가 하나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선언입니다. 그 선언만 떨어지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자산시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달콤한 기대감을 무참히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깨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세주처럼 기다리는 그 금리 인하가 사실은 경제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들리는 파열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남들이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트릴 준비를 할 때 왜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현금을 챙겨 대피소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복의 끝에는 언제나 대중들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잔혹한 패턴, 바로 금리 인하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환호할 때 왜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환상, 금리 인하는 호재라는 믿음부터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돈을 풀면 주가가 오른다는 공식에 완벽하게 세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 돈이 다시 주식과 부동산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반쪽만, 아니 아주 겉핥기로만 보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중앙은행은 대체 언제 금리를 내립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이 소비를 펑펑하며 행복해할 때 금리를 내려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환자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독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즉,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지금 경제 시스템 어딘가가 부러졌고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중앙은행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달려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딘가에 큰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방차인 금리 인하가 오는 것만 보고 반가워할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인 경기 침체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소방차가 물을 뿌려주니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꼴입니다. 연준 의장을 비롯한 중앙은행 총재들은 늘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모두 후행 지표입니다. 이미 경제 현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통계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실물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지 한참 지난 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천재들이 아닙니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제야 브레이크를 밟는 아주 느리고 둔한 거인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돈을 푸는데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는 무너질까요? 바로 시차, 레그 이펙트라는 무서운 놈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길고 가변적인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뜨거운 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물이 바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찬물이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져 나와 화상을 입게 되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소비자들이 겪는 이자 부담은 어제 오늘의 금리 때문이 아닙니다. 1년 전, 2년 전에 올렸던 살인적인 금리의 충격파가 이제야 실물 경제의 뼈와 살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파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변은 평온합니다. 파도는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수심이 얕은 해안가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물벽이 되어 덮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쓰나미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마을을 덮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금리라는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파도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이제 지진이 멈췄으니 금리만 내리면 다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미 출발해버린 쓰나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충격은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끝이 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역사의 데이터를 펼쳐봅시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기술주가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그 시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을까요? 천만에요. 나스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무려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폭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78%가 증발했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이 파산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조짐이 보이자 연준은 빅컷을 단행하며 시장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준이 시장을 구했다며 안도했고 주가는 잠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진짜 바닥은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09년 3월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대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금리를 제로로 내리자마자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폭락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역사상 완벽한 연착륙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을 끄고 높은 고도에서 활공하다가 다시 엔진을 켜는 과정에서 늘 덜컹거림이 있었고 때로는 추락에 가까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착륙 직전의 고도에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아주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제로금리 시절, 싼 이자에 취해 빚으로 덩치를 키운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지만 싼 이자로 빚을 계속 돌려막으며 연명해 왔습니다. 마치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만 붙어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파이낸싱 월, 즉 대출 만기 절벽이 다가옵니다. 기업들이 발행했던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리를 0.5% 내린다고요? 그래도 그들이 새로 빌려야 하는 금리는 과거 1%, 2%대가 아니라 5%, 6%대입니다. 이자 비용이 2배, 3배로 폭증합니다. 이익은 늘지 않았는데 갚아야 할 이자가 3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시작됩니다.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은 수건 쥐어짜기, 즉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의 옆자리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신규 채용 공고는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는 더 꽁꽁 얼어붙습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누가 대출을 받아 차를 바꾸고 누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겠습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은 더 악화되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사람을 더 자르는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0.25%의 금리 인하라는 약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권의 배신입니다.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다는 격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경제에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은행은 살기 위해 우산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할 것 같고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내가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혹은 신용 등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은행도 돈을 떼일까봐 무서워서 금고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경색, 크레딧 크런치입니다.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에만 고여있고 실물 경제로는 한 푼도 흘러들어가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도 사람들과 은행은 공포에 질려 현금을 움켜쥐고 절대 쓰지 않는 현상입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파이프가 터져서 밭으로 물이 가지 않는 상황.
밭에 있는 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 이것이 금리 인하 초기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진짜 풍경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다시 2021년처럼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2008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5%에서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동안 미국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2010년에서 2013년 하락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도 집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불안한데 내일 당장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아무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의 뇌관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오피스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텅 빈 오피스 빌딩, 임대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은 상가들. 이 건물의 주인들도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은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일부를 당장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헐값에 팔리면서 시장 가격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곧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의 연쇄 부도 공포로 확산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금융사가 흔들리면 그 공포는 아파트 시장으로, 오피스텔 시장으로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라 거품 붕괴의 확인 사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율이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버티는데 우리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때문에 못 견디고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요? 자본은 냉정합니다.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거나 한국 경제의 체력이 의심받는 순간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나고 채권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어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합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는데 환율이 폭등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니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신흥국형 경제 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는 이런 환율 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사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전략을 훔쳐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빚을 줄이십시오. 아니, 가능하면 없애십시오. 지금은 영끌에서 투자를 늘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마법의 지팡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정리하고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더 빨리 떠내려갑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빚이 있으면 내 자산은 녹아내리는데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 남는 깡통 계좌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대출 리스트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서라도 부채 비율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전략, 캐시 이즈 킹. 현금은 왕입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돈이 풀리니까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 쓰레기라고 부르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신용 경색이 오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모두가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오면 현금은 귀한 몸이 되어 왕좌에 오릅니다. 이때의 현금은 단순히 원화 지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그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포함한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달러는 경제 위기 시에 가치가 급등하는 최고의 방어 자산입니다. 현금을 쥐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량한 주식과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던지는 투매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자산들을 줍기만 하면 됩니다. 폭락장은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워런 버핏이 왜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직업적 안정성, 즉 현금 흐름을 사수하십시오. 투자 대박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재테크는 해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 때 나의 근로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본업에 충실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고정 비용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높이 나는 새가 아니라 둥지에서 웅크리고 버티는 새가 살아남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은 폭락장에서 멘탈을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을 공급해주는 보급로입니다. 이 보급로가 끊기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닌 속내를 읽으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린다는 숫자보다 왜 내리는가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물가가 완벽하게 잡혀서 여유롭게 내리는 보험성 인하라면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박살나고 어디선가 금융사고가 터져서 허겁지겁 내리는 침체성 인하라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방어태세를 갖추십시오. 안타깝게도 지금 들려오는 경제의 신호음들은 후자, 즉 침체성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치솟고 있으며 견고하다던 고용시장마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없는 차가운 기계와 같습니다.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고 녹슨 곳을 닦아내는 수리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리 기간 동안 기계는 멈출 것이고 그 멈춤은 우리 삶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혹독한 겨울을 버틸 식량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딜 수 있습니까? 막연한 낙관론은 위기 상황에서 내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생존 전략에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겨울을 대비한 사람에게는 그 뒤에 오는 봄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한 눈으로 다가올 파도를 기다리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